미국에서 올겨울에만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 4천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겨울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오늘 오후 시정 연설을 통해 10억 달러 규모의 정신건강 지원 대규모 프로젝트 시행을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임대나 빈 사무실을 주거용 아파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뉴욕주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서 판돈 총액 140억 달러로 전체 1위, 뉴저지주는 80억 달러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추진했던 공공장소 내 총기 휴대 금지 법안이 위헌이라고 연방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외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6세 소년이 교사를 향해 총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올겨울 미국에서 독감으로 1만 4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겨울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독감 유행은 지난달 말 일부 지역에서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장희 기자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올 겨울 동안 2,200만 명이 독감에 걸렸다고 밝히면서 이 중 23만 명이 입원했으며 14,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수치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 겨울에는 900만 명이 감염되고 10만 명이 입원했으며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독감으로 인한 소아 사망자는 총 74명을 기록했습니다. CDC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11개 주에서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독감과 유사한 호흡기 질병 확산력이 매우 높음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22개 주에서 매우 높음을 보였던 직전 주보다 한 단계 낮은 높음을 기록했습니다. 매우 낮음은 알래스카주와 미네소타주, 뉴햄프셔주 단 3곳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미국의 독감 환자는 전체 예비 외래 환자의 5.4%였습니다. 전주 6%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국가 기준치인 2.5%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독감과 코로나,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 세 바이러스가 모두 확산하는 프리플데믹은 최근 몇 주 동안 병원의 환자 수용력에 큰 부담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CDC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독감 백신을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가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에 1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는 오늘 오후 시정연설에서 이 같은 정신건강지원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1,000여 개의 병상을 추가 지원하고 뉴욕주 내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약 3,500개의 주거 단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투입되는 이번 계획안은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뉴욕주 시정 연설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여성 최초로 뉴욕 주지사직에 취임한 호컬 주지사는 오늘 발표한 시정 연설을 통해 너무 오랫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등한시하고 투자를 미뤄왔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정신건강 문제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중대한 문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신건강 지원 계획안을 통해 모든 뉴욕 주민이 정신건강의 요구를 돌아보고 필요한 지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는 기념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호컬 주지사가 발표한 정신건강 지원 계획안에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보험 적용 혜택을 확대하고 외래 환자 서비스 역시 확장 지원하며 입원 치료 및 퇴원에 대한 책임 역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병원 내 수용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팬데믹 기간 동안 폐쇄했었던 850개의 입원 환자 정신병동 병상을 재개해 정신건강 치료 입원 수용 인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시내에 10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뉴욕주 전체적으로는 정신건강병원에 150여 개의 병상을 추가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10억 달러의 자금 투입에는 1,500여 채의 정신질환자 지원 주택 건설과 900개의 스텝다운 유닛 건설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임대나 영업이 어려운 빈 사무실을 주거용 아파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뉴욕시 렌트비를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자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일상이 정상화됐음에도 뉴욕시 주요 사무실은 여전히 공실률이 높다고 밝히고 상업용 사무실을 주거 공간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뉴욕주 법안과 뉴욕시 조닝 규정을 변경해 활용도가 낮은 사무실 공간을 새 아파트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4만 개의 아파트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뉴욕 시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여러 종류의 주거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뉴욕시 렌트비를 안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뉴욕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 보로 전역에 걸쳐 앞으로 10년 동안 5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는 주택 신축 승인 절차 간소화와 소규모 주택 건설 환경 평가 면제 등과 함께 이번 뉴욕시 사무실 주거 공간 전환 사업을 시 주택 공급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안은 맨하탄뿐만 아니라 퀸즈 플러싱과 브롱스 남부 지역에 위치한 1,600만 평방피트의 오래된 사무실 건물 등에도 해당됩니다. 부동산 투자 개발 회사 루딘 매니지먼트 대표는 현재 맨하탄 미드타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령 사무도시로 전락했다고 표현하며 비어있는 뉴욕시 사무실 공간을 거주 공간으로 바꾼다면 뉴욕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호황기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맨하탄 일부 건물에서는 이미 사무 공간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개발자인 해리 매클로는 지난해 로어 맨하탄의 원 월스트리트의 사무실 건물을 566세대 콘도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투자사 DTH 캐피털과 부동산 개발업체 로즈 어소시에이츠는 70 파인스트리트 사무실 건물을 612세대의 아파트와 함께 132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로 변경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기업 문화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릭 아담스 시장의 계획대로 값비싼 뉴욕시의 주요 공간을 공실인 상태로 두는 것보다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에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온라인 스포츠 도박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온라인 스포츠 도박 규모에서 뉴욕주는 판돈 총액 140억 달러로 전체 1위에 올랐으며 뉴저지주는 80억 달러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자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라인 스포츠 도박 포털 사이트인 스포츠북 리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허용한 각 주를 대상으로 집계한 판돈 총액 순위에서 뉴욕주는 140억 달러로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주는 연방대법원이 2018년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처음 허용한 후 4년 뒤인 지난해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시작했는데 출범 후 폭발적으로 도박객이 몰리면서 전국 최고가 됐습니다.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가 판돈 총액 80억 달러로 2위에 랭크됐는데 온라인 스포츠 도박이 처음 허용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누적 판돈 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뉴저지주가 310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네바다주가 270억 달러로 2위, 펜실베니아주가 170억 달러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뉴저지주가 전체 1위를 차지한 것은 2021년까지 온라인 도박을 허용하지 않던 뉴욕주 거주 주민들이 뉴저지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온라인 스포츠 도박은 뉴욕주, 뉴저지주, 네바다주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440억 달러였던 판돈 총액은 2022년에는 740억 달러로 1년 만에 70%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이 최근에 전직 스포츠 스타와 유명 인사들을 스피커로 내세워 도박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앞으로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가 추진했던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해 연방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고 총기 취득 절차를 어렵게 하려던 뉴저지 총기 제한 법안은 시행이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총기 폭력과 총기 범죄를 막기 위해 총기 제한 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학교 및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해 큰 인명피해를 막아낸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총기 휴대 제한 법안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르네 마리범 뉴저지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9일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뉴저지주의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저지 총기협회는 지난달 말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서명한 총기 소지 제한 법안이 위헌이라면서 연방 뉴저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총기 규제 법안은 총기를 휴대할 자격이 있는 주민이라 할지라도 학교 및 공공장소, 술집과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총기 소유 면허증 취득 시 지불하는 수수료를 기존 $50에서 $200로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뉴저지 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해당 법원이 제한하는 공공장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모호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뉴저지 주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법원이 공공장소의 개념이 모호하고 애매하다고 지적했는데 공공장소 구역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목숨을 무고히 잃고 있다며 특히 어린 자녀들이 학습하는 교육기관은 반드시 총기 소지를 금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한 비영리 단체들 역시 뉴저지 주정부에 합세해 총기 폭력으로부터 뉴저지 주민을 보호하려는 주정부의 노력이 무산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반드시 뉴저지 총기 소지 제한법이 승리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총기 소지를 제한하고 총기 규제를 강화한 타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버지니아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가방에 장전된 총기를 가지고 등교해 자신의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사를 쏘는 사건이 발생해 미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 내 총기 폭력도 문제지만 총기 폭력 가해자의 연령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것 역시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 결과 총격을 일으킨 리치넥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소년은 자신의 어머니가 구매한 권총을 학교 가방에 넣어 가져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티브 드루 경찰서장은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범행에 사용한 총은 모친이 직접 합법적으로 구매한 9mm 권총으로 학생은 집에 있던 총기를 자신의 책가방에 넣어 학교로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1학년 학생과 25세 교사 애비 주원어는 학생과 대화를 나눴으며 총격 사건은 실수나 우발적인 것이 아닌 의도적이었다고 수사기관은 밝혔습니다. 당시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의 부모는 교사가 소년의 총을 압수하려고 하자 학생이 총을 발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총탄이 발사됐을 때 교사 주원어는 방어 자세로 손을 들었고 총알은 교사의 손을 통과해 가슴 윗부분에 맞았습니다. 사건 직후 교사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지만 현재는 상태가 호전돼 병원에서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에 맞은 교사 주원어는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대피시켰으며 학생들을 대피시킨 뒤에도 교실에 남아있는 학생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교실을 떠났습니다. 총성을 듣고 달려온 교직원이 총을 쏜 소년을 제지하자 소년이 교직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소년에게는 임시 구금 명령이 내려졌으며 현재 소년은 정신건강 감정을 위해 의료시설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년의 학부모 역시 경찰서에서 함께 조사를 받았으며 소년의 범죄 혐의는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판사의 결정에 따라 해당 소년과 부모에 대한 다음 처분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 법에 따라 총기 소유자는 누구든지 14세 미만 어린이가 장전된 상태의 총을 만지지 못하도록 총기 관리를 허술하게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길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이 퀸즈 플러싱과 포레스트 힐 등 지역구 개발 등 주요 15개 프로젝트를 위해 2,130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방 자금은 새 정부 예산 패키지에 포함된 기금으로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주요 15개 프로젝트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퀸즈 포레스트역 엘리베이터 설치와 플랫폼 확장 등 지역구 내 역 개선, 지역구 내 오픈 레스토랑 시설 지원,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지역구 내 소기업 개발 지원, 뉴욕시 헬스 병원 엘머스트 감염병 클리닉 리노베이션, 퀸즈 이민자와 소기업 법률 데스크 지원 등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푸드 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공적 부조 규정을 부활시키려는 공화당의 소송을 다시 한번 기각했습니다. 공적 부조 정책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섹션 8 주택 보조, 메디케어 파트 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를 공적 부조 개념에 포함해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에도 상고심 접수가 부적절하게 허가된 것이라며 관련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올해 출범한 제118대 연방의회가 인종 다양성 측면에서 가장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분석 결과 534명의 의원 가운데 유색 인종이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13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 의원이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히스패닉, 아시아계, 아메리카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순이었습니다. 인종별로는 전체 미국 인구에서 각각 13%와 1%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과 아메리카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의 경우 의회에서 그 비중을 유지한 반면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의원 수는 실제 인구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계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6%를 차지하지만 의회 내에서 4%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시가 전국 180여 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구직하기 좋은 곳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는 182개 도시 중 직장을 구하기 좋은 곳 순위가 147위를 기록했고 주택 유지 비용 부문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평균 근무와 출퇴근 시간에서도 역시 최하위권인 180위, 연간 중위소득 부문에서 176위, 취업기회에서는 177위를 기록하는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미국 내 대도시들에 비해 낮았습니다. 반면 맨하탄에 이어 두 번째로 주택 임대료가 비싼 샌프란시스코가 일자리를 구하기 좋은 도시 1위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2위는 메릴랜드주 컬럼비아가 차지했고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